어머니, 우리 규민이 절대 과자 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아참, 그리고 어머니, 규민이 잘 때도 몸 뒤집지는 않았나 잘 봐주시고요. 저번에 화장실 갈 때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주무셔서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알았다니까. 그리고요, 어머니, 알았다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서울의 최수양 씨는 자신에게 자꾸만 아이를 떠맡기는 자식들 때문에 말년에 화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가는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쁠까? 한때 최 씨의 취미는 남의 집 아이 봐주기였습니다. 이웃 간의 담벼락 높이가 났던 시절, 옆집에서 아이를 봐달라면 봐주고 앞집에서 부탁해도 언제고 거절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는 항상 대가족이 좋더라. 하지만 우리 남편이 원하지를 않으니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최 씨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대신 다른 집 아이들을 봐주는 것으로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 씨를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오늘도 또 남의 집 애들 데려오신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때인데 남의 집 애를 맡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니? 그리고 옆집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고 나를 믿으니 맡기는 거지. 아들은 남의 집 아이를 도맡아 돌봐주는 최 씨를 이해하지 못했고, 최 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동안 아이를 돌보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최 씨가 건강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아이들 돌보는 게 삶의 유일한 낚시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제가 진작에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애초에 남의 애들을 왜 맡아줘요. 나는 나중에 내 애가 생겨도 엄마한테 안 맡길 거예요. 그렇게 찰석같이 말하던 아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입장이 바뀌니 한순간에 말이 바뀌더군요. 최 씨의 아들은 같은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형적인 요즘 젊은 아가씨였어요. 간단히 말해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려고 들었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 뭐 나쁘지는 않아. 다행이네요. 이거 제가 이번에 배즙을 좀 사봤는데 잊지 말고 드세요. 그렇게 챙겨주는 며느리의 말만 보면 고마웠지만 정작 배즙을 먹으려고 보면 뭐야 이거. 유통기한이 일주일 남은 거잖아? 폐기 직전인 거를 나한테 선물이라고 준 거야, 지금. 그런 식으로 최 씨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다분히 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차차 최 씨의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아이를 돌봐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나도 이젠 아이를 많이 먹기도 했고 남의 아이 봐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이제 좀 쉬어야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도 변한다는 말처럼 대가족을 좋아하던 최 씨 또한 이제는 혼자 사색을 즐기는 걸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한 것이 최 씨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아침에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최 씨에게 아들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감정을 알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다소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엄마 이제 할머니 되세요. 뭐라고? 아니 그럼. 네, 임신이에요, 엄마. 최 씨의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최 씨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마침내 나도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아이고 그래? 축하한다. 얼마나 됐는데? 이제 8주 차예요. 초음파만 겨우 봤어요. 그래, 정말 축하한다. 8주면 한참 몸 조심해야 할 때네. 그래야죠. 아직까진 괜찮아요. 다행히 식욕도 좋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첫애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해.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튼 저희는 정말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니.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최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행이라니? 엄마 아기 좋아하잖아요.
다른 집들은 다들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엄마는 원래부터 다른 집 애들 봐줄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셨으니까 저희는 행운인 거죠. 애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의 말을 들은 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를 봐달라니요. 건강하던 몇 해 전이라면 모를까. 이제 또 다시 육아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은 분명 그때 나는 절대 내 애 엄마한테 안 맡길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최 씨에게 말했던 걸요. 여전히 아들의 냉정한 말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세상에 남의 말은 믿어도 자식들 말은 이래서 못 믿는다더니 자식이 생겨 자기 입장이 급해지니 순식간에 말을 바꾸는 최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듣고 계세요? 불안하게 최 씨를 찾는 아들의 부름에 최 씨는 속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손주 소식으로 기쁜 날 굳이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았어요. 대신 알아듣도록 돌려서 말하기로 했죠. 그래, 무튼 간에 축하한다. 아이고, 그런데 요즘 영 허리가 말을 안 듣네. 네? 허리요? 그래. 아이고, 허리만 그러냐? 그때 수술한 가슴 쪽도 영 답답한 게 간단한 물건 하나 들기도 힘들어 이제는. 최 씨는 평소에 부리지도 않던 엄살을 열심히 펼쳤습니다. 아들은 그런 최 씨의 말을 알아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걱정은 하더군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들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거든요. 많이 아픈 건 아니야. 그냥 한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고. 이 정도면 알아먹었겠지. 최 씨는 아들이 무어라 더 말하기 전에 얼른 입을 열었습니다. 여하간 몸조심 잘하라고 전해라. 축하한다는 말도 잊지 말고. 조만간 시간 내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네, 엄마. 감사해요. 전화를 끄는 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 소식에 기쁜 마음도 잠시 아들의 말에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아이고 참네. 결혼 전에는 나한테 절대 자기 애 안 맡긴다더니 막상 애가 생겨보니 자기 부인이 닥달을 했나 보지? 창문에 희끄무레하게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고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과 하루아침에 뒤바뀐 아들의 태도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최 씨도 냉혈한은 아니었어요. 나라고 손주를 안 봐주고 싶은 줄 아나? 봐주고 싶지. 그런데 그냥 물통 하나만 들어도 팔이 덜덜 떨리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병원 검진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만간 손주 봐주는 것 때문에 며느리하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만. 그러려면 내 몸부터 좀 챙겨야지. 최 씨가 부엌으로 향해 뭐라도 먹을 것이 있나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툭 발치에 무언가 걸리더군요. 고개를 숙여보니 며느리가 유통기한이 임박해 떠맡긴 배즙 상자가 보였습니다. 양은 양대로 많고 기한은 짧아서 절반도 먹지 못하고 구석에 놔둔 거였죠. 생각해보니 웃기네. 자기들은 나를 어디 뭐 폐품 처리 창고처럼 써놓고선 이제 와 손주를 또 봐달라고. 아들 며느리의 아이러니함에 최 씨는 헛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식사 약속이 잡힌 날, 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특히 며느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정성껏 맞이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여기 햇볕 잘 드는 쪽에 앉으세요. 애가 뭘 잘못 먹었나? 최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순순히 따뜻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집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모셨어요. 어머니 소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상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 절대 자기 손에는 안 보려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니요. 분명
무언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고기야 뭐. 언제나 먹으면 좋지. 음식이 나오자 며느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반찬 좀 더 달라고 할까요? 어머니 나물 좋아하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최 씨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음식들을 최 씨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허리 통증은 좀 나아지셨어요? 허리야 항상 아프지. 그러시구나. 그럼 수술한 부위는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여전히 아프시다고 하던데. 응? 지금도 물통 하나 들기 힘들 만큼 아프긴 하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그래도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아는 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괜찮다?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며느리는 짐짓 최 씨를 걱정하는 듯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런 말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너 우리 아이 봐줄 수 있겠니? 그걸 모르지 않았던 최 씨는 짧은 고민 끝에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나는 너네 아이 봐주기 힘들어. 식탁 위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여지껏 생글대던 미소가 도둑 맞은 것처럼 사라지더군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네도 알잖니, 나 빈말 못하는 거. 그러니까 피차 더 불편해지기 전에 미리 말해두는 거야. 최 씨는 최대한 점잖게 말했습니다. 말했듯이 요즘 내 몸이 정말 좋지 않아? 간단한 물건 들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숨 쉬는 것도 겨우 숨 쉰다. 예전이라면 모를까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라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내가 봐줄 거라는 기대는 부디 하지 말아주렴. 최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획 돌리더군요. 그걸 본 최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저게 어른이 말하는데 저게 무슨 태도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또 하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언제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를 이상한 사람 만드세요? 아들의 말만 들으면 마치 자기들은 정말 최 씨에게 아무런 부담, 압박도 주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근한 부탁을 했으면서도요. 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말에 대답을 해줬을 뿐이야. 네가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로 뭐라 그랬니? 엄마같이 아이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어서? 우리는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아들의 얼굴이 즉각 붉어지더군요. 그걸 본 최 씨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봐봐라. 언제 네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 음식 챙겨주고 살갑게 굴었니? 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유통기한 일주일 남은 배즙을 갖다 주던 애야. 그런 애가 아무런 사심 없이 나한테 이렇게 태도를 일변해서 달려든다고. 니들 눈에는 내가 바보로 보이니? 그냥 너네가 더 헛물켜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이럴 시간에 저기 며느리네 친정 가서 비벼봐라. 최 씨의 논리정연한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탁에 곧바로 어색한 기류가 흐르더군요. 결국 셋은 그 이후로 형식적인 대화만 하다가 식당을 나섰습니다. 최 씨가 가방을 챙겨 떠나려고 하자 아들이 붙잡더군요. 엄마,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다. 너희도 바쁠 텐데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여들 들어가 봐라. 음식점을 나서면서 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택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식당 앞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연기로라도 쫓아오거나 붙잡지 않는 모습에 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주룩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니면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주던지. 아들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 씨는 내심 아들 내외가 그게 아니라고, 자신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이용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둘은 최 씨에게 전곡을 찔린 듯 입을 다물고만 있었죠.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택시기사의 걱정을 들으며 최 씨는 슬픔 속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날카로운 대화 이후로 며느리는 최 씨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나마 있던 안부 연락이나 유통기한 임박한 배즙마저도 모두 단절된 거였습니다. 아닌 척하더니 정말 자기들 애기를 나한테 떠맡길 생각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히 삐져서 연락 한 통 없지. 최 씨는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며느리 출산 예정일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건강히 잘 태어나야 할 텐데. 내가 사놓은 아가 옷들도 아직 전달해주지 못했는데. 최 씨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곧 손주가 태어나면 그걸 계기로 모두 풀어보자고. 그럴 생각 하나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죠. 출산 예정일 오후 최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 이제 정말 할머니 되신 거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도 덩달아 기뻐했죠. 정말? 진짜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고생은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했죠. 아들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자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좀 바꿔줘 봐라. 내가 직접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좀 하게. 그런데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멈칫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지금은 좀 많이 피곤해서요. 나중에 전화하라고 할게요. 나중에? 최 씨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지만 난생 처음 출산을 겪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내가 너무 서둘렀네.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아참, 병원은 어디야? 내일 나도 가볼까? 지금은 면회가 힘들다고 해서요. 일단 퇴원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여러모로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대답이었지만 일단은 아들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딱히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최 씨가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며느리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죠. 지금은 좀 괜찮니? 잠깐 바꿔줄래? 제가 방금 막 바깥으로 나와서요. 나중에 바꿔드릴게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들은 자꾸만 며느리를 바꿔달라는 최 씨의 요청을 정말 끈질기게도 거절했습니다. 최 씨가 답답해할 즈음 아들은 달래기라도 하듯 귀여운 아기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서도 분명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쓰라리더군요.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이름은 뭘로 지었니? 규민이요. 장인어른이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네. 우리 규민이 이 할머니도 직접 보고 싶은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러게요.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애매하네요. 뭐가 애매하다는 거야? 그냥 병원이 어딘지만 알려주면 내가 직접 가면 될 것을. 그게 사실 엄마. 아들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더군요. 지난번에 엄마가 한마디 하신 이후로 집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조리 할 동안만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있으면 못 쉰다는 소리니?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망설이던 아들이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래요. 죄송해요, 엄마.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는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최 씨는 내가 자식을 헛 키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됐다.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보마. 화가 치밀어 오른 최 씨는 즉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리는 지금 거신 번호는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한 번호입니다. 잠시 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차가운 자동 응답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람? 며느리가 내 전화를 차단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였어? 최 씨는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들은 말이 서운했으면 자기도 말로 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차단을 한단 말인가요? 최 씨는 자신이 지난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분명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막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을 뿐인데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주도 못 보고 이렇게 관계가 서먹해질 거라면 차라리 그날 거짓말이라도 할 걸 그랬다는 후회마저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이런 최 씨의 서운함에도 며느리로부터의 연락은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를 서럽게 만든 것은 며느리도 며느리였지만 바로 아들의 태도였어요. 며느리는 남이라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날 이렇게 모른 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와이프 눈치 보느라 아들의 연락마저 줄어들었거든요. 최 씨로서는 평생 몸바쳐 키운 아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혼란을 먼저 깬 것은 뜻밖에도 며느리 쪽이었습니다. 손주 100일 전까지 사진만 받아온 최 씨는 손주 얼굴 실물 한 번 못 본 게 한이었습니다. 사진 속 귀여운 웃음이 꼭 아들 어릴 적 같았지만 화면 속 얼굴로만 할머니 노릇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꼭 90일쯤 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지난 몇 달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반면 최 씨의 가슴은 왜인지 쿵쾅대더군요. 그래, 잘 지냈니? 그럼요, 어머니. 저야 항상 잘 지내죠.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출산하고 이것저것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믿기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하고도 싶었지만 일단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구나. 몸은 좀 괜찮아졌고? 네,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규민이 데리고 어머니 집에 한번 찾아뵈려고요. 참, 이 아이. 나한테 뭐가 약점인지를 아는구나. 최 씨는 마침내 손주를 보여준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렁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래? 언제 올 건데? 내일 오후에 괜찮으세요? 며느리와 시간 약속을 마친 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어떻든 우리 손주는 손주지. 그날 밤 최 씨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이가 오면 앉힐 방석도 새 것으로 꺼내놓고 전에 사두었던 꽃가옷도 꺼냈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주고픈 할머니의 마음이었죠. 다음 날 오후 규민이를 안고 온 며느리를 보는 순간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규민이? 어쩜 이렇게 예쁘니? 사진보다 실물이 100배, 1000배 낫네? 최 씨는 천사 같은 손주 얼굴에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건네주자 최 씨는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이의 체온이 가슴을 데웠어요. 이것 봐, 할머니 알아보는 것 좀 봐. 웃네, 웃어. 최 씨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즈음 며느리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잠깐 갔다 올 곳이 있어서요. 아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물론이지. 어여 다녀와. 우리 규민이는 할머니가 잘 볼 테니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최 씨는 손주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웃고 재롱 떠는 아이를 보며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아이와 놀아줘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애가 뭐 하는 거람? 말은 금세 올 것처럼 하더니 중간에 규민이가 울면 먹여서 재우고 얼른 달랬습니다. 아기가 예쁜 이유는 멀리서 봐서 그렇다고. 점점 최 씨는 약하고 병든 몸으로 아이를 보느라 지쳐갔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것은 저녁 6시가 넘어서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최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아이를 데리고 와준 날인데 바로 뭐라고 했다가 또 토라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늦었기는 오히려 우리 손주랑 단둘이 있을 시간이 있어서 좋았는걸. 정말요, 어머니?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까지. 문제는 그때마다 며느리가 잠깐이라며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규민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규민이를 데리고 가기는 힘들어서요. 어머니, 제가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 잠깐만요. 처음에는 손주 보는 재미에 괜찮았지만 점점 최 씨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특히 규민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자 더 힘들어졌어요. 아이고 삭신이야. 이래서 내가 애초부터 아이를 못 본다고 했던 건데. 아침 10시에 맡기고 저녁 8시에 데리러 오는 날이 늘어나자 최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아이를 맡기고 나간 며느리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어요. 어머니, 규민이 많이 안 울었죠? 얘 며느라가. 네, 어머니?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니? 최 씨의 말에 며느리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이 못 봐준다고 했잖니. 그래서 너희가 나를 한동안 따돌렸던 거고. 근데 지금은 매일같이 애를 맡기고 있네? 이건 보란 듯이 내 말을 무시하는 거 아니니? 최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도 무슨 짓을 뻔뻔하게 저질러 왔는지는 아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어머니가 규민이를 보고 싶어 하신다길래 일부러 데려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더욱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최 씨는 화가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맡기고 가는 거니? 어머니가 이렇게 성화를 내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말 친정엄마한테도 맡길 수 있는 거를 어머니를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이제 더 안 데려와야겠네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싫으면 얼른 이 집에서 나가고.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나갈 거예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최 씨는 기가 차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곧 소파에 주저앉았죠. 아이고 머리야.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은근슬쩍 떠맡기려고 한 거면서. 이제 와서 뭐? 사람을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최 씨가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한탄하던 그때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며느리가 간 후에 곧바로 온 전화였으니 무슨 말을 할지는 뻔했습니다. 너 설마 네 와이프 편들려고 전화한 거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전화 끊어라. 둘이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집사람이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래서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니? 너희 둘이
나를 대체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다. 처음엔 아이 봐달라는 소리에 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 했더니 멋대로 연락도 끊고 이제 와서는 날마다 애만 맡기고 자기는 놀러 다녀서 한마디 한 건데 너는 또 네 여자 편을 들어.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은 뭐가 그냥이야? 그리고 너는 대체 뭐니? 중간에서 뭘 하고 자빠졌길래 아이도 안 보고 중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남자로서 뭘 하느냐는 말이야. 저는 그냥 둘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아들의 매갈이 없는 말에 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편을 제대로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망설이며 힘겹게 쥐어 짜낸 말이 그거라니. 최 씨는 혀를 찼습니다. 됐다. 너네 와이프님 그렇게 상전처럼 떠받들며 모시고 살아라.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나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엄마. 잠시만요. 최 씨는 아들의 간청을 무시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차라리 그냥 둘 사이가 계속 서먹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불화 이후 최 씨의 일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때로는 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규민이를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던 날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죠. 며느리는 예상대로 사과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때 자신이 아이를 봐주고도 온당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괘씸했거든요. 내심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에 괴로웠지만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며느리의 태도가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 씨는 무뚝뚝하게 응대했어요. 아들의 연락도 단순히 근황만을 묻는 게 아니라 종종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죠. 특히 주말에 부부가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나 며느리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럴 때 최 씨가 어떻게 했냐고요? 최 씨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 없이는 절대 아이를 봐주지 않겠다고 이런지아에 거절했죠. 처음에는 아들이 사정을 하기도 했지만 최 씨의 태도가 확고하자 점차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규민이를 데리고 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를 볼 때만큼은 최 씨도 표정을 풀고 쌍수를 벌렸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 오면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최 씨는 그런 손주의 모습에 웃음을 짓다가도 아들이 며느리 얘기를 꺼내면 얼굴을 굳혔죠. 아들이 중재를 시도할 때마다 최 씨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화해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결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며느리는 손해보는 일을 극도로 꺼렸어요. 유통기한 임박한 배즙을 선물하던 모습, 아이를 봐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냉담하게 대하다가 정작 봐주지 않겠다고 하니 연락을 끊어버리던 모습, 그리고 아이를 맡기기 위해 갑자기 친절해졌다가 원하는 바를 이루자 맘대로 행동하던 태도까지 최 씨는 그제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이득만 취하려 했고 그런 그녀에게 착취당하듯 배려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죠. 썩은 배즙을 받아도 고맙다고 했고 손주를 보기 위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봐주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최 씨의 얼굴은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최 씨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규민이를 데리고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손주와의 정을 끊을 이유는 되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던 최 씨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착취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지혜였습니다.